네, 지금 미국도 곳곳에서 산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한국도요, 지금 초유의 산불로 인해서 전국에 이 소방, 비상,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국의 그 산불 진화 도중에 이 사망자들도 발생했고요, 진화 대원들. 그런데 그 사망자들의 대부분이 60대 고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60대 넘은 고령 그 대원들이 산불을 끄겠다고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치명적인 최후를 비극적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과연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오늘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도 좀 있고 해서요. 그 한국의 그 산불 소식을 먼저 좀 전해 드리고 그리고 미국 뉴스를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과도 좀 연결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경상북도 의성 지역의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서 안동 지역으로 이제 확대됐거든요. 이에 따라서 국가 소방 동원령이 추가적으로 발령됐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그 경북 의성 지역의 산불이 지금 이곳 저곳으로 계속 옮겨 붙어 다니면서 확산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일부 목격자들은 산불이 바람을 타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막 마치 점프하듯이 날아다니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부니까요. 얼마나 강하게 부르냐? 초속 15m. 그러니까 1초에 15m를 가할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을 끌어 올라갔는데도 산불이 저쪽에 있는데도 순식간에 일로 오는 거죠. 산불이 진화하는 방향도 순식간에 바꾸기도 하고. 자,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그래서 사망 4명에 중상 5명, 경상 6명 등 총 1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와 중상자는 그 모두 이 경북 산청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경남 이 산청 지역의 그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숨진 진화대원 3명이 60대, 소위 말하는 60대를 고령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경우에 따라서는 60대가 청춘이고 젊은이라고 표현도 가능합니다만은 이 그 높은 산꼭대기에 산불을 끌어 올라가기에는 이건 청춘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산불을 올라가기에는 고령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60대는. 아니, 산불을 끌어 올라갔는데 60대를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60대 그야말로 이제 은퇴할 나이가 거의 됐거나 좀 지나기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험난한 산악지대에서 어떻게 불을 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올려 보냈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이 화재 현장에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하던 경남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9명이 올라갔다가 산불 속에 순간적으로 불 속에 고립됐습니다. 불 속에 고립됐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해요. 불 속에 포위됐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뒤는 불이 없고 앞에는 산불이었다. 그래서 이제 끄기 위해서 좀 전진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하면서 내 옆으로, 내 뒤로 산불이 나를 휘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를 포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립이 된 겁니다. 그 와중에 사망하기도 하고 중상을 입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고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상과 화상을 입고 했는데 4명이 숨졌죠, 거기서. 그런데 이들은 산불 진화 중 말씀드린 대로 그런 초고속 강풍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았는데 인솔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산불 진화대원 8명이 모두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모두가 60대였습니다. 60대가 넘은 사람들이 산불을 끄라고 명령을 받았는지 그 당시는 자발적으로 간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당시는 초기였기 때문에 60대 넘은 사람들을 8명이 모두 명령을 받고 그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5명 이상 사망했죠. 자, 이 고령인 산불 진화대원들이 마스크 등 기본적인 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허겁지겁 명령받고 막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로 인해서 고령의 산불 진화대원들이 희생된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번 사고에서 희생된 대원들 대부분 60대였다라는 점은 이 산불 진화 인력의 어떤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 의성에서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산불로 인해서 몇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라고 딱 그렇게만 전달하는 뉴스에서 이걸 그냥 끝내버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왠지 이 뉴스는 생각해 볼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한국에서 젊은 층이 산불 진화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나 안 가요. 그게 아니라 젊은 층이 어떤 잡을 지원하거나 할 때, 일자리를 찾을 때, 산불 진화 대원, 이런 걸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냥 옛날 30년, 40년 전에 지원해서 그때부터 산불 진화 대원이다라고 젊었을 때부터 그 일을 하고 있던 그들이 60대가 넘어도 여전히 산불 끌어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없을까요? 자, 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젊은 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처우를 좀 개선해 준다든지 또는 전문 교육을 확대해서 그냥 나 산불 끄는 사람 이 아니라 어떤 전문 직종으로, 전문직으로 좀 인식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처우 또는 또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개발,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산불 끄는 사람, 뭐 산불 진화 대원, 이렇게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떤 미래, 그리고 내가 전문 인력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산불 진화 대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도 필요합니다. 산불 진화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입니다만은 충분한 보호 장비와 충분한 안전 대책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60대가 넘은 그런 사람들이요, 마스크나 무슨 그런 장비 같은 거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냥 삽 하나 들고. 해결책이 없을까요? 찾아봐야죠. 자, 최신 소방 장비, 진화 장비를 더 많이 도입해야 됩니다. 한국 이제 잘 사는 나라잖아요. OECD 선진국 10대 경제 대국 안에 올라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도 돈을 좀 써야 됩니다. 또 안전교육을 선진국답게 강화하고 또 산불 진화 시에 그냥 뭐 노인네들 막 위에 올려보내서 사람 한 명 더 올려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서 드론을 막 그냥 한 100여 대 확 올려보내서 거기서 뭐 뭘 좀 쏜다든지 뭐 헬기도 더 많이 도입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빨리 끝나든지 이런 해결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헬기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점도 있습니다. 산불 발생 증가와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강화됩니다. 자, 최근에요, 이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봄철 갑자기 극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 위험이 한국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만 산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 한국도 툭하면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해결책이 없을까요? 찾아봐야죠. 자, 지역 주민 대상 산불 예방 교육을 확대하기도 하고요. 또는 산불 초기에 알 수 있는 감시 시스템 강화 등도 해야 합니다. 이 CCTV를 산 곳곳에 심어놓고 이제 레이저 감시 TV죠. 단순히 카메라가 아니라 그래서 레이저 열 화상 감시 카메라를 붙여놓고 사망실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다 보면 무슨 어떤 열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으면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이 모니터에. 그러면 산불이 발생했나? 드론을 띄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초기에 빨리 잡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자, 이번 산불의 원인은 어떤 고령의 할머니 한 분이요, 자기 집 뒤편에서 농작물의 어떤 폐기할 부분 같은 것을 태우다가 자기 집 뒷마당에서 그걸 태우다가 이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요즘 시골에 가면 뭐 전부 할머니, 할아버님들, 이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라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다른 좀 실효성이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히 젊은 공무원이 그냥 낑낑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가 산불 교육 나왔어요 하면서 뭐 무슨 책자 하나 좀 나눠주고 열심히 좀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좀 성의 없이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냥 이 책 좀 읽어보세요. 여기 다 나옵니다. 하고 책 그냥 드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그 고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정도의 고령이신데 자, 그런 건 효과가 없고 좀 효과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궁여지책으로 뭐 생각해 본 겁니다. 막 그냥 뭐 집집마다 왜 그 큰 드럼통이 있죠? 이 그 공사장에 가면 겨울에 공사장 인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겨울에 밤에 추우니까 거기다가 큰 이렇게 서 있으면서 가슴 정도 높이 올라오는 큰 드럼통 거기다 나무 집어넣고 이제 불도 좀 떼고 좀 손도 좀 쪼이고 하잖아요. 그런 뭐 드럼통 같은 것을 좀 그 특별히 이 방화 드럼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써놓는 거죠. 뭐 이곳에다가 태우세요. 뭐 태울 것 있으면 여기다 태우세요. 뭐 불태우는 통, 뭐라고 써놓고 집집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거 하나씩 갖다 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든지 태울 게 있다면 그냥 집 뒷마당이나 앞마당에서 그냥 이렇게 태우면 안 됩니다. 뭐든지 태울 게 있다면 반드시 이 통 안에 넣고 태우세요. 라고 무슨 뭐 진짜 현실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든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제는 전부 다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기 때문에 뭐 교육, 뭐 책자, 브로셔 나눠주고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또 제2, 제3의 이런 산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책이 빨리 필요하다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산불이 커지자 그 한국이요. 좀, 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쪽 지역에서, 그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곳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대형 산불 진압 헬기를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 대여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아주 난색을 포하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여기도요, 언제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할지 몰라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저히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난색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빌려준다고 해도요, 그렇다고 쳐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상도까지 어느 세월에 그걸 갖다 주나요? 한국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산불 끄는 헬기 뭐 없진 않죠. 헬기가 모자라서 이거 멀리 태평양 건너 캘리포니아한테 헬기 빌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한국이 이런 그 산불이나 이런 대형 재해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를 좀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제 한국도 돈 많은 나라잖아요. 10대 경제 강국. 그러니까 제발 이런 그 비상사태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비상사태에 대비한 구축을 좀 선진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리고요, 뭐,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아시죠? 그 한국의 방송인 유재석 씨가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유재석 씨는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방송 생활을 뭐, 개그맨부터 시작해서 뭐, MC 등 오랫동안 이제 방송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기부한 돈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한 그 단체에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유재석 씨가 기부한 돈이 지금까지 한 30억 원이 된다네요. 이번에는 또 한 5천만 원 기부했고 참 선한 영향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불법 체류자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들도 떨고 있는 그런 시국입니다. 또 각종 이민 서류 수속은 거의 진전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의 그 서류 심사 지연과 적체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 가족 재결합의 중요한 단계인 그 I-130 그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 평균 처리 기간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2월에는 평균 16.8개월이었는데 현재는 17.4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적체되는 거죠. 빨리빨리 진전 안 시키는 거죠. 1월에 94,700건의 새로운 청원이 접수됐습니다만은 승인된 청원은 49,000건에 불과했습니다. 승인도 빨리빨리 안 해주는 거죠.
자, 영주권 신청 적체도 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 보류 중인 총 건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주권 보류 중인 건수가 12월에 110만 2,300건에서 1월에는 112만 4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에 처리 대기 건수가 석 달 전에 53만 5,600건이었는데 현재는 54만 820건으로 한 6, 7천 건 정도 이렇게 더 늘어나서 계속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불과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두 달 사이에 이런 현상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에도 진전이 안 되고 심지어는 시민권 신청에도 진전이 안 되고 계속 적체되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한 1년이면 됐는데 1년 반, 2년 가까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민과 관련된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 영주권자들이 공항에서도 지금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죠. 2차 검사를 공항에서 받거나 들어올 때 심지어는 하룻밤 구금과 함께 이 법적 신분 포기를 강요받는 그런 사례까지 노들고 있습니다. 이민국 요원들은 특히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이 검사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 한인들도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공항에서 압박을 받더라도 영주권 포기하라, 여기다 사인해라, 요새 I-470과에 거기다 막 사인하라고 막 강요하죠. 공항에서 절대 사인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절대 여러분들이 판단 없이 사인하면 안 됩니다. 내 변호사하고 상의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절대로 이거 내가 사인 못하면 공항에서 내가 지금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압박을 받더라도 절대 영주권을 포기한다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서류에도 사인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민법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영주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공항에서 강제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마치 그 영주권 막 박탈시킬 것 같이 막 그렇게 협박하고 그러죠.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이민국 직원 개개인은 그 영주권을 박탈시킬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위기만 몰아갈 뿐이지. 이 법적으로 영주권을 박탈시킬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민 판사, 그러니까 이민 재판에 가서 이민 판사에게만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합법적인 영주권자라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이민법에 따라서 재입국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막는 건 아니지만 재입국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넘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는데 최근에는 꼭 1년이 아니더라도 체류 기간이 그것보다 더 짧더라도 그렇게 의심을 받고 당신 한 9개월, 10개월 한국 갔다 왔는데 그렇게 오래 한국에 있을 거면 미국 영주권이 왜 필요해? 포기하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절대로 휘둘리지 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난 등 때문에 허덕이는 자신들의 모국을 등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이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남미 쪽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강제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쪽 사람들의 얘기는 일단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었다가 지금 강제 추방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한인 커뮤니티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를 비롯해서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요 네 나라를 상대로 그쪽 그 네 나라 출신 이민자 무려 53만 명에 대한 인도주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들의 체류 신분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허가 취소와 관련된 효력은 관보 개시 30일 이후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는데 관보가 오늘자로 개시됩니다. 그렇다면 날짜로 본다면 강제 추방, 이들이 강제 추방을 당하기 시작할 날짜는 4월 24일 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4월 24일 전까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거나 그렇지 않고 소위 그냥 뭉개고
객이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객이면 4월 24일부터는 다 잡아다 강제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이 미국 미립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뭐 망명 신청 비슷하게 고국의 어려운 상황을 말하고 정식으로 들어와서 정식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하루아침에 그 신분 그냥 박탈해버리게 테니까 다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무려 53만 명. 이와 관련해서 CBS 뉴스는 다음 달 24일 전까지 관련자들이 미국에서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즉각 신분이 변경돼서 추방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들 추방당하도록 가만히 있겠어요? 다 그냥 숨어버리지. 네.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숨어버리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음주에서 생활하게 되면 이들이 정말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 보고 막 범죄자라고 막 했는데 뭐 일부 범죄자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결국 그들까지도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지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 이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이든 전 정부에서 설계를 해서 도입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치적인 혼란이나 또 경제적인 빈곤 등을 피해서 자신들의 이제 모국이 그런 상황일 때 그걸 피해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 4개국 출신, 쿠바, 하이티,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 그런 4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 니카라과도 들어가죠. 그 이민자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임시로 미국 내 체류를 허가해 주는 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골자입니다. 물론 임시로 허가해 준다라고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신분을 더 이상 용인 안 하겠다라는 게 절대 위헌은 아닙니다. 네. 자, 여하튼 이 정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53만여 명의 미국에 들어와서 합법적 신분을 받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출신이 21만 3천 명, 제일 많고요. 이어서 베네수엘라 12만 명, 쿠바 11만 명, 그리고 니카라과 9만 3천 명 등의 순인데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53만 명이 모조리 4월 24일 이후에는 순식간에 불체자 신분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국 요원들이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잡는 대로 바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순식간에 53만 명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평가는 사실 극과 극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나 뭐 또 진보적인 성향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육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그렇게 몰래 불법적으로 넘어오던 그 미립국자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성화시켜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주민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몰래 미립국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관리조차도 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미립국자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측도 있고요. 반면에 공화당이나 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놓고 이들이 경쟁해서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범죄율을 높이는데 이들이 일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다 쫓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하튼 찬반을 떠나서 이제 이 53만 명 이들의 추방 여부 등의 운명은 한 달 남았습니다. 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해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낼 준비를 마쳤다. 라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이 시나리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대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보도했는데 중국의 그 대만에 대한 봉쇄 조치가 처음에는 좀 멀찌감치해서 서서히 하는 포위망을 구축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멀찌감치니까 이제 중간에 대만하고 이제 멀찌감치 떠여져 있는 바다가 있죠. 이 공백을 좀 채우는 작전, 그리고 외부와 대만의 차단 작전, 또 사이버 고립화 등등등 5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중국의 봉쇄는 먼저 전투기와 헬기 그리고 드론을 대거 투입해서 대만의 군사시설과 항구, 공항 그리고 에너지 시설 등 대만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다
타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민간 시설까지 타격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인프라 공장이나 이런 시설을 타격합니다. 공항, 뭐 항구 이런 데 타격해 버리면 뭐 누가 대만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대만에서 누가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봉쇄를 위한 1단계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중국 공공은 이어서 약 1,900대의 전투기와 5,000대의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총동원해서 대만 주위를 계속 24시간 선회 봉쇄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 군함들, 대형 군함들은 이 미사일을, 그러니까 중국 군함으로 이제 미사일을 쏠 거 아니에요. 대만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 군함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쏠 텐데 그걸 이제 대함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함정을 향해서 쏜다 해서 대함 미사일. 그 중국의 군함들은 그 대함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멀게 떨어져 있는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대만 주위를 계속 돈다라는 것입니다. 그 J-15 함재기, 군함 위에 이제 그 전투기가 있어요. 그런 전투기가 탑재된 항공모함 전단은 대만 남동쪽에 배치돼서 미군이 접근하는 것을 이제 경계하는 그런 임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은 뭐 미국 다음 2위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더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바로 군함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370척 이상의 군함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해상에서 미국이 이제 혹시 만약에 하나 대만을 구하러 도와주러 이렇게 온다면 그걸 막을 정도의 충분한 해군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 중국 잠수함들은 또 미국의 군함이나 어떤 그런 군사력 외에 상선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식량 같은 거 수입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못 들어가게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상선 접근도 막기 위해서 대만 주요 항구에 기뢰를 매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선이 중국의 뭐 무기가 됐든 뭐 음식 식량이 됐든 이런 걸 내려놓기 위해서 항구에 접근하는 순간 펑! 기뢰가 터지도록 지뢰를 매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땅에 매설하는 것은 지뢰, 바닷속에 이제 배들을 상대로 이제 그런 지뢰를 기뢰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걸 매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 집행 선박들은 이 해상에서요. 그러니까 선박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군함도 있고 전투함도 있고 그런데 어떤 배는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걸 법 집행 선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배들은 해상에서 검문 검색도 실시합니다. 이 지상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원료가 대만으로 간다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식량을 싣고 대만으로 간다 못 들어가게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대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들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아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조여간다라는 것입니다. 대만으로 들어가는 외부 선박을 완전 차단하면 대만은 그야말로 고립됩니다. 빠른 시간에 고립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중국 화물선들은요, 대만과 외부를 연결하는 12개의 해저 케이블. 지금 우리가 뭐 인터넷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뭐 전화 통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해저 케이블로 다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그 바닷속 깊이 이렇게 두꺼운 케이블이 쫙 이어져 있잖아요. 태평양을 건너서. 그게 이제 대만과 연결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을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마어마한 크기의 중국의 이제 상선, 이건 뭐 군함도 필요 없습니다. 상선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그 앵커, 그 닷, 그거를 밑으로 쫙 내려서 바닥에 닿게 만들고 닿은 상태에서 이 상선이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끌고 가면 이 닷이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로 된 철근이 이걸 바닥을 훑으면서 지나가면서 해저 케이블을 탁탁탁탁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대만은 완전히 통신도 고립됩니다. 외부와의 통신도 안 되는 거죠. 뭐 인터넷, 뭐 외부와의 통신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만을 고사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이죠. 대만은 실제로요, 전체 전력의 한 96%를 수입
합니다. 수입하는 석유, 석탄 이런 걸로 인해서 대만에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면 전기 생산 빠른 시일 내에 스탑됩니다. 그리고 식량의 약 한 70% 역시 수입해서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량 싣고 들어가는 배들 끊어버리면 대만에서는 바로 식량난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항복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막 공격하고 그것보다는 봉쇄해서 고립시켜서 쪼여가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작전을 지금 다 짜놨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군은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젊은 군인들은. 때문에 대만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침공한다라는 것은 실제 전투 경험이 없는 그 젊은 지금 중국 군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침공보다는 봉쇄와 고립 작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도요, 봉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적인 옵션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만 봉쇄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촉발하는 또 뭐 전쟁 위기를 촉발하는 그런 거가 될 것이어서 이렇게 뭐 그런 시나리오를 중국이 짰대요 하고 말로 제가 전하는 건 쉽지만 이게 실제 상황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에 하나 정말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관건입니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하지 말라니까 중국 자꾸 그렇게 하면 전 세계가 우리의 힘을 합쳐서 너네 경제 제재한다 이렇게 말로만 구두 경고만 계속하면서 결국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지 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중국의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 미국이 말만 떠들 경우, 미국이 말로 떠들다가 실제적인 경제적인 뭐 제재를 가할 경우 뭐 이런 시나리오를 다 짜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해 드려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 세계적인 여성 걸그룹 블랙핑크.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진짜 블랙핑크를 모르고 있었을 때 어떤 한 외국 사람한테 알았어요. 자기가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 미스터성 너도 좋아하냐고 그래서 블랙핑크가 뭐니?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창피해서 제가 그 몰랐던 시기가 언제까지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못 드릴 정도로 그때 아주 창피한 적이 있었는데 블랙핑크 몰라? 너 한국의 걸그룹 블랙핑크 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찾아서 보여주니까 한국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이 맨날 봐서 자기도 같이 보다 보니까 같이 좋아서 같이 응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하튼 그 블랙핑크의 제니가 미국의 한 유명 토크쇼에 나와서 한국의 과자 바나나킥이라는 과자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간식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나나킥이라는 과자를 생산하는 회사가 한국의 농심인데요. 그 농심의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농심의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요게 토크쇼 나온 그 직후에 농심의 주가가 7%나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2,64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알기 쉽게 좀 무식하게 표현하자면 제니의 말 한마디가 농심의 주가를 7%를 올렸다. 또는 제니의 말 한마디가 농심의 시가총액 2,640억 원을 올렸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지난 10일이었습니다. 10일. 제니는 미국의 인기 토크쇼 제니퍼 허드슨 쇼에 출연해서 자신의 첫 솔로 앨범 루비라는 앨범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예요 라면서 이제 바나나킥이라는 과자를 이렇게 들고 자기 가슴에 앞에로 이렇게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계속 비칠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바나나킥이라고 써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진행자가 이게 뭐냐라고 말하니까 맛있는 한국의 과자인데
바나나 맛이 조금 나기는 하지만 먹어보면 예상치 못한 맛이 날 거다라면서 이제 호기심을 막 자극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인 제니퍼 허드슨이 나도 하나 먹어봐도 돼 하면서 하나 이렇게 과자를 맛보면서 너무 맛있다라고 뭐 그렇게 막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둘이 짠 건지 아닌지 뭐 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걸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게 무슨 과자냐? 한국마켓, H마트 이런 데 들이닥쳐서 바나나킥 그리고 거기 보니까 농심이라고 써있죠 영어로. 그러니까 농심에 관련된 과자들 막 사가고. 그래서 이제 제니의 발언 이후에 바나나 킥뿐만이 아니라 농심의 우리가 잘 아시는 새우깡, 또 오리온, 또 농심뿐만이 아니라 뭐 오리온의 고래밥 등등등 일단 한국 과자가 SNS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글로벌 소비자들의 급격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유명인인 제니의 이 같은 발언이 브랜드 인지도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다라면서 이런 걸 갖고 대표적인 셀러브리티 이펙트라고 말했습니다. 셀러브리티 효과, 셀러브리티 이펙트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 마치기 전에 이 부분을 조금 알아보고 갈게요. 셀러브리티 이펙트, 소위 유명인 효과는 과연 좋은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브랜드 및 제품 홍보 효과가 당연히 있죠. 자, 그건 일단 패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이슈 및 공익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인의 기부라든지 환경 보호, 뭐 사회적 메시지 같은 전달은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부하는 거 또는 환경보호 유명인들의 어떤 캠페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문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K-팝 당연히 뭐 기여할 수 있고요. 한국의 영화, 스포츠 등에서 유명인의 영향력이 각종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건 사실입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및 롤 모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유명인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운동선수가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장려를 하게 되면 많이 따라하면 좋죠.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유명인의 기부 행위 같은 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앞서 제가 그 한국 산불 얘기하면서 전해드렸던 그 유재석 씨의 5천만 원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기부 그리고 그가 평생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한 기부가 한 30억 원 된다라는 이런 내용 등등 이게 이제 선한 영향력에 또 셀러브리티 이펙트에 좋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셀러브리티 이펙트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및 정보의 왜곡 가능성입니다. 뭐냐면 유명인이 홍보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처럼 그렇게 뭐 맛있거나 좋거나 훌륭하거나 뭐 몸에 좋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왜곡되는 거죠.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품질이 낮은데 이제 과장될 경우에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뭐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분별한 다이어트 제품을 뭐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뭐 건강을 해친다든지 또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는 건강 보조제 나도 이거 먹어요 한마디 했다가 그냥 쫙 퍼지는 그런 배드 이펙트도 배드 인플루언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쁜 영향력. 네. 여하튼 그 셀러브리티 이펙트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때 그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결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장과 관련된 신부전증과 관련된 그 의학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은 뭐 일명 만성 콩팥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심근경색과 뇌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악화된 콩팥 기능은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또 조기 발견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중의 0.5%밖에 안 되는 그런 신장이지만 이 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주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이를 만성 콩팥병,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합니다. 이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의 약 70%는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는 사람들이 이 콩팥 기능을 더 빨리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초기에는 그런데 증상이 없습니다만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급격한 피로감과 식욕부진, 뭐 발이나 발목이나 다리나 이렇게 막 붓는 일, 또 소변을 자주 보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변색이 검붉게 변하거나 또 소변 보는데 거품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뭐 소변 볼 때 거품이 날 수는 있지만 그 거품이 내가 이제 소변 다 보고 돌았을 때쯤이면 이제 푹 풀려야 되는데 소변 보고 뭐 한 10초, 20초 이렇게 했는데 그 거품이 그대로 있을 때 이제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는 뭐 야간뇨가 심하게 반복되거나 한다면 이 만성 신부전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들은요, 만성 신부전증은 신장이 점점 손상돼서 기능을 잃는 질환이다라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도 중요한데요. 이 나트륨 함량, 이게 짜게 먹지 않게 그 저염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또 가공식품을 살 때,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이제 뭐 소세지, 뭐 또 스팸 막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이죠. 그런 것을 살 때도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흔하게 먹는 단백질과 과일도요. 그러니까 고기나 무슨 과일 이런 것도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는 주의의 대상입니다. 과일 좋다고 뭐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또 과일에 포함된 그 칼륨이 체내에 축적돼서 고칼륨 혈증이라는 것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칼륨 함량이 비교적 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과일들,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바나나, 오렌지, 자두, 그리고 감. 사실 이 과일들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몸에 좋은 그 과일이죠. 바나나도 이제 몸에 좋은데 또 칼륨 함량이 높다고 해서 포타슘, 칼륨 함량이 높다고 해서 또 좋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데 반대로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바나나, 오렌지, 자두, 감. 자, 저칼륨 과일은 그러면 뭐가 있느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입니다. 자, 과일이 몸에 좋기는 합니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골라서 먹어야 되고 또 무조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유불급.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 것과 다름없다. 뭐 그런 말을 오늘도 되새기게 됩니다. 자, 오늘도 과유불급 하시면서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